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서 휴직을 했던 조울병으로 입원을 해야 했던 시기나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을 좀 중한 질병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 두 차례 휴직 기간을 빼면은 계속 같은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들을 거쳤어요. 뭐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뭐 한겨레 20일 잡지부, 국제부, 편집부 이런 여러 부서들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뭐 기자로서 엄청 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성실한 기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기자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기자라는 일에 흥미와 매력을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 제목 내가 시민기자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시민기자분이 어떤 분들인지를 잘 몰라서 내가 이 입장에서라면 뭐가 궁금할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면서 이게 좀 어떤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었는데요. 미디어란 무엇인가? 이거 좀 저희가 뭐 미디어의 이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미디어란 건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애초에 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나는 왜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로 결심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런 작용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 사회학과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사회학과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사회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학을 공부하기도 전에 사회라는 것이 너무 뭔지 몰라서 이런 건 공부만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일단 사회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진짜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겠다. 나는 사회에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을 이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일단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연한 이유였지만 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97년 1997년 너무 오래됐네요. 1997년에 당시 이제 기자가 되는 시험을 그러니까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었냐 하면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를 이렇게 파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었기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이루지는 못한 셈인데 처음에 이제 10년 정도만 저 기자 일을 하고 다시 사회학 공부를 해야지라고 했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자 일을 해도 계속 잘 모르고 늘 새로운 일들에 부닥치고 그런 것들이 늘 버겁고 그러면서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결국에는 계속 하게 되었고 학교 공부는 더 이상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미디어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20여 년 동안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인터넷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그런 미디어 플랫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는 그 자체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뭐 신문을 쓸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칼럼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의 미디어 있고, 그리고 누구나 거기에 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다 좋은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오늘 수강생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을 쓰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일기를 열심히 쓰고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하나의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 기자라고 하는 것, 시민 기자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자체가 글을 쓰고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목소리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 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신문을 읽으시나요? 신문 종이 이렇게 만져보신 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으세요? 10년 된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신문을 97년부터 입사해서 다녔고, 그 전부터도 저희는 계속 신문을 읽었잖아요. 집에서 계속 신문을 구독했으니까. 그래서 신문 종이를 만지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타면 신문을 다 사람들이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게 너무 빨리 신문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무도 신문을 읽는 사람이 없고, 제가 택시를 타서 신문을 어쩌다 읽으면 이런 손님은 뭐 5년 만에 처음 봤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디어가 다양하고 분화됐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제가 종사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네. 이제 이런 게 저희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신문쟁이면서도 이 신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선배인데, 대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한 학기.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언제였냐면 이것도 2020년, 2년 전의 얘기입니다.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을 했더니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신문 보신 게 10년 전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저희가 이제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전히 종이는 어떤 콘텐츠를 잉태하는 강력한 플랫폼이다, 이 말씀 있는 거죠. 이 종이 신문, 그리고 또 항상 어쨌든 의제를 설정하는 종이 신문의 일면, 이런 것들이 힘이 아직까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신문을 만들면서 종이라는 신문의 틀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강력한 메시지나 의제 설정을 할 것인가의 그런 고민과 함께, 이 기사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구현할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에 이제 휩싸여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시민 기자라고 하시니까 기자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요즘에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아마 한겨레 신문뿐 아니라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방송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뉴미디어의 그런 도전 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방송도 지금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수정님께서는 잠깐만요.
안 되는데요? 잘 몰라가지고 불러 좀 잘하시는 분을 물어볼까요? 아까 됐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건 다 커트 하시겠죠? 네, 그렇죠. 다시 볼게요. 한 번만 도와줘. 죄송한데요. 이거 네. 한터 링크가 안 열리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 됐었거든요. 여기 열려 있는데 이건가요? 계속 아, 엄청 똑같은 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다른 화면에 떴었던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진짜 멍청하게 그냥. 그러면 아까 그걸 어떻게 들어갔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죄송해요. 누르면 보여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이걸 들어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인데요. 사실 이렇게 아마 유튜브 보면서 보내시는 시간이 신문이나 아마 방송 뉴스보다 접하는 것보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좋아하는 유튜브는 잘 안 봐요. 그러면 뭘 주로 보세요? 어? 별로 그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잘 안 보세요? 네. 아, 그러면 주로 이제 책을 읽거나 네, 그러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뭐 찾아보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병뚜껑을 따는 법을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병뚜껑 따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인터넷에서 그냥 네이버 검색 같은 거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유튜브로 검색 네. 모든 검색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빠른 시대에 저희가 이 활자 매체가 적응하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활자에 가깝다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하는 일들을 일단 신문사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무가 보면은 어쨌든 편집국이라고 하는 그 신문을 만드는 그 국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각각의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이 각각의 분야에 나눠주신 분들은 뭐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9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아침에 하는 일들은 출근을 해가지고 각종 뉴스들을 체크하고 아침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뉴스들을 쭉 체크하고 또 취합해서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지면 계획을 잡고 그 어떤 기사를 쓸지를 계획하고 또 오후에 또 다시 뉴스를 점심 먹고 또 다시 그 뉴스를 종합해서 또 보고하고 또 회의하고 또 아이템을 잡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겨레 편집국에서 이슈 부문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문화부 뭐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들에 있는 뉴스를 아침에 쫙 봐서 그걸 모아서 오늘은 무엇을 쓸까 그런 것들을 모으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기사 쓰는 일들을 한 게 몇 년 전까지 하다가 이제 데스크라고 해서 이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고 다듬고 선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하루는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문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보면은 정치부에서는 정당팀, 민주당이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던 뭐 옛날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이런 정당에 출입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찰서를 출입한 적, 그다음에 서울시청을 출입하기로 했었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문화부에서는 책팀, 미술팀, 미술, 건축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 기자할 때, 그리고 요즘에 일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기자로서의 능력은 취재를 잘하는 것과 기사를 잘 쓰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일리하게 요구되는 거는 글을 막 잘 쓴다라기보다는 좀 핵심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그걸 풀어내서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희에게는 마감 시간 맞추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매일 일일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또 그거 다른 호흡으로 탐사 보도라든가 심층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매일매일 흘러가는 어떤 신문사의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마감 시간 맞춘다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아마 시민 기자로서 뭔가 활동을 하실 때도 사실은 막 저희처럼 이렇게 직업적 기자처럼 막 마감의 압박을 세게 받지는 않으시더라도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마감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맞추는 거가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기자로서의 일은 정말 마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마감을 맞추고 나서 고치더라도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민 기자분들한테도 꼭 글 쓰셔야 되면 마감 시간은 꼭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집요함 또는 궁금함을 풀어보려는 의지, 뭐 이런 거라는 것을 일단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한 10년간에 있었던 저의 10년간에 있었던 걸 보자면 가장 큰 특종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그런 일련의 보도가 아마 가장 최근 10년 동안 제 생각에 가장 큰 특종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또 다른 기억나는, 최근에 느끼셨을 때 가장 큰 특종 보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별로. 네,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한 그런 대단한 사건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온 것은 이제 이게 저희가 뭐 약간 자랑도 할 겸인가요? 한겨레가 처음으로 이 당시에 최순실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사가 처음 나왔었는데요. 2016년 9월에 이제 이 기사가 두 달 전부터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게 어떻게 됐었냐면, 아주 처음엔 아주 작은 단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도를 해서,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이렇게 특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단서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는지라고 하는 이 전범이 보여주는 사례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좀 보셨었나요? 관심이 있으셨었나요, 당시에? 별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 당시에요? 저는 그 JTBC에서 뭐 노트북으로 입수해서 아, 태블릿. 딱 네. 이게 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태블릿 노트북 PC 전에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 이런 보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재단을 만들면서 하라는 보도가 이게 9월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10월달에 그 노트북 그 태블릿 사건이 터졌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대통령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에는 사실 많은 기자들이 같이 여러 회사의 기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각각의 자기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뭐 보도를 한 그런 좋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기자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에게 되게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감수성인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제 좀 모호한 말을 해놓긴 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하고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조금 제가 좀 혹시 이 글을 보신 적은 있나요? 우리는 모두 잠재적 노인이고 잠재적 장애인이다. 제목은 들어보고 아, 제목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른 회사의 이제 그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저는 좀 저희가 이런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특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저희 시민 기자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김대호라는 후보가 간담회 자리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게 어떻게 반발이 있었냐면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정말 많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막 던졌어요. 결국 그 후보에서 잘렸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게 이거 그지 막말을 했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짚었는지를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만 읽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 과학자입니다.의 저자인 바바라 립스카는 완치된 줄 알았던 흑색종이 뇌까지 전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그는 이후 이상한 경험을 한다.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뇌 전체가 부어오르면서 조현병부터 양극성 장애까지 다양한 정신질환 증세를 겪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의 뇌과학연구소 소장인가 그래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뇌에 이제 뇌가 진짜 말대로 아프면서 암이 걸리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정신질환의 장애들 예를 들면 뭐 환각이라든가 환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굉장히 소상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 뇌 장애를 연구해 왔으면서도 과거는 순식간에 잊히고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으며 어떤 논리도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는 일인지 평생 처음 깨닫게 됐다고 고백한다. 비로소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그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호소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러면서 나의 정신질환을 야기한 전두피질은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 흔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영역 중 하나다. 만일 내가 병이 재발하지 않고 오래 살아서 노년기에 도달한다면 그 시기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정신적인 변화들을 모두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어떤 정상이나 비정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이나 신체적 장애이나 모든 장애의 스펙트럼을 길게 펼쳐놓고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 건강할 때는 그 스펙트럼 그 어디에 걸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병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노년기에 도달하고 우리는 점점 더 스펙트럼의 중심부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말을 한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말이 때 아닌 노인 비하 파문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 김대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이치에 안 맞는 점이 있지만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다소 선언적 표현이었을지는 몰라도 틀리지 않는 이 말에 붙은 노인 비하 막말 딱지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물론 노인이 꼭 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스펙트럼 확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겹치게 되며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해 우리 사회를 다시 디자인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 장애인이자 잠재적 노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는 말이 노인 비하가 되는 것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게 왜 노인 비하로 그치면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다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시선, 그것을 문제 삼는 좋은 어떤 감수성이 되게 뛰어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 아까 제가 사실 저도 전문 기자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전문성을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이 큰데요. 일단 전문 기자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전문 기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의학 전문 기자도 들어보셨을 테고, 국방 전문 기자, 국제 전문 기자, 국제 분쟁 전문 기자도 있죠. 그리고 뭐 과학 전문 기자, 정치 전문 기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법조 전문 기자도 있고 여러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고 있는 분 중에서 좋아하고 그분의 글을 열심히 읽는 분 중에서 사람 전문 기자가 있어요. 부고 전문 기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고를 전문적으로 잘 쓰시는, 그러니까 국어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기자라고 하는 영역이 되게 넓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민 기자가 할 일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의 그 일을 기록하는 것도 시민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시민 기자의 전문성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 그래서 전문 기자의 글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분입니다. 한국일보에 있는 최윤필 기자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일을 쓰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쓰는 칼럼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아마 주기가 그렇게 될 겁니다. 최윤필의 가만한 당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늦게 쓰는 부고 뭐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죽음을 그냥 잊혀서 또는 흘려서 보낼 뻔했던 인물들을, 국내외 인물들에 대한 부고 기사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현 PC백이라는 인물, 저는 이 글을 되게 감동 깊게 봤는데, 이제 이분은 미국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이 돼요. 근데 갔다가 관타나모에서 엄청난 그런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 고발해요. 내부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반향이 컸는데 그래서 이 PC백이 이현 PC백이라는 이분의 폭로로 인해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 관계자에게 자신이 보고 겪은 가혹행위의 전모를 폭로했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서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포로들에게. 그래서 구금자 처우법이라는 게 생겼고, 미국이 주도했던 테러와의 전쟁이 이제 나침반이 처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표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어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시민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롭게 숨져요.
게다가 42살이란 되게 젊은 나이에 그 숨진이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와 불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계속 뭐 얘기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의 잘못을 이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와 용기도 필요하고 엄청 스트레스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꼿꼿한 화살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지만 이분은 점점 더 심리적으로 고립돼 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가혹한 장면이었던 거고요. 이분은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게 가족으로부터도 고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롭게 돌아가시게 돼요. 이분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 예편 전후부터 앓던 우울증 등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은 이제 피해망상 증상으로 악화해서 누군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 누가 내 논문을 표절하고 음해한다고 하곤 했다. 증상이 심해져서 이내 귀국했지만 잦은 다툼과 말썽을 부려 법원 치료 명령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의약품 처방을 받았다. 그래서 지인들이 이제 그 도움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숨졌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름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도덕적 고립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타협할 줄 모르는 그의 윤리의식이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치른 대가 역시 그만큼 컸다. 그는 상처 입은 비극적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사람 부고 전문 기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을 돌아보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잘한 점 또는 그 사람의 아주 그러니까 또는 그 끼친 나쁜 영향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그런 관점에서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층위에 있는 것들을 잘 포착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서 저는 부고 전문 기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글을 그 중에서도 이 글을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최윤필 기자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책도 나와 있고요. 좀 재밌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유튜브 앱을 잘 안 보신다고 했지만 전체 인구의 뭐 83% 유튜브 앱을 보고 있고 1인 미디어가 워낙 뭐 많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이 현황보다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1인 미디어하고 시민 기자는 어떻게 다른 걸까? 그러면 시민 기자는 어떤 정체성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민 기자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정착되게 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오마이뉴스라는 그 온라인 매체에서 시민 기자들 모집해서 시민 기자 여러분 모두가 기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방하면서 시민 기자들에게 글을 쓰게 했었거든요.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모델로 됐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시민 기자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아마추어 뭐 직업이 아니다 이런 거로 이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시민 기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으로서의 덕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에 아마 그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냥 1인 미디어 이런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이건 굉장히 정말 되게 대담하고 집중적인 시민기자 활동이긴 한데 여러분도 혹시 이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활발했던 시민기자 활동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그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의 어떤 시골에서 그 여성이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그 잡혀가지고 쇠사슬로 묶인 채 여러 년 동안 이제 감금당하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어떤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니까 농촌 마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엄청나게 산골짜기 마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농촌 마을에
어떤 여성이 되게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8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약물과 이런 것들도 투입을,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하는 것으로 이제 명분은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감금시켜 놓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올해 하필 베이징 올림픽 그 기간쯤에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사실을 되게 숨기려고 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인신매매, 그 다음에 구금, 납치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런 그 인권 유린의 이 일들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찰이라든가 이런 그 당국은 쉬쉬하고 있는데, 2명의 그 여성 누리꾼, 저는 이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 기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쫓아가요, 이 마을로. 그래서 이분이 있다는 병원도 찾아가고 경찰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실 다른 기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 엄격한 그 언론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누리꾼들 2명이 가가지고 가서 현장을 막 헤집어요. 취재를 막 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 이제 또 소식이 끊겼어요. 이분들은 그런 걸 계속 이 인터넷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소식이 끊겨서 사람들이 또 이제 왜 그렇게 됐나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이 사건이 다시 더 공론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된 거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학대받은 여성들에게 언니 두려워하지 마, 동생들이 간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갔어요, 2사람이.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고 이 철저히 외면한 이 사건들의 길을 계속 공론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찰은 막는데도 이 사람들은 너희는 이렇게 이 마을이 한 여성의 일생을 잔인하게 해치고 중국의 법률과 여성의 인권을 멸시한 것을 아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그 차에다가 빨간 립스틱으로 펑년의 동아무개가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8명의 아이를 낳게 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적은 뒤 지역을 돌았다. 그리고 큰 불은 누를 수 없다고 외부에 적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직업적인 기자라면 이렇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취재 차량에다가 빨간 립스틱으로 지금 나는 이런 걸 취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취재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자 전문적인 직업적 기자가 아닌 틀을 밖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더 과감하게 취재하고 또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 기자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 감수성과 창의적인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용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 기자 역할이 전문적인 기자들보다 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취재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크게는 그냥 제가 쉽게 자료와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봤어요. 근데 우리가 공개된 자료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걸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관에다가 공개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하지 않으면 더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기사를 작성한 사례도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만나서 얻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취재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이렇게 나뉜다고 그냥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고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이걸 하면서 한번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에게 벌어진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기사도 달라지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랐던 사건이 이겁니다. 그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건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혹시 이 시위 사례는 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잘은 모르는데 여기 오면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지하철 이동권 시위라고 하는 건 되게 교통 이동권 시위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동 자유를 위한 그 장애인들의 이동 자유를 위한 시위인데 이게 애초에 2001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시위가 계속됐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편의를 위한다면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편의를 한다면 거기서 추락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고 또 여러 시장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단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문제뿐 아니라 다른 철도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데서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처들에 대해서도 미비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많이 얘기가 된 거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는 데서 작년부터 이런 시위를 하다가 이동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가 이제 지하철 출근길 투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아시다시피 아침에 지하철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들어가 진입을 하는 시도를 하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얼마나 지하철 타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실례로 보여주는 시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정차가 계속되니까 시민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시민들이 불편해서 당연히 겪었겠죠.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불편함을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알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12월 3일부터 이런 지하철 출근길 투쟁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 후보가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정부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위가 잠깐 중단됐었는데 다시 대선 이후에도 변한 게 없자 다시 지하철 출근길 투쟁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것들을 시민의 발을 잡는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도 이동권 보장해줘야지. 뭐 이런 것이 있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구 비난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건 장애인 차별과 혐오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전국에 공론화됩니다. 그래서 토론도 일대일 방송 토론도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될 분은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좀 힘이 약간 좀 진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체투지 시위를 계속하고 이 시위는 계속적인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각각 보도하는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보고 무엇을 물어봤더니 기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이거는 저희 신문 기사인데요. 4월 21일 기사예요. 똑같은 날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지연되는 열차 아닌 지연되는 정의를 봐라. 이게 저는 이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뭘 어떻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기사가 달라진다. 이제 시작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위로 지연되는 열차가 아닌 지연되는 정의를 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시위를 하는데 4명의 대학생이 모였다. 그 장애인들 말고 4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는 전장애인 시위 연대한다고 쓰인 손팻말이 들렸다. 그래서 우리는 혐오를 이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면서 이 장애인 전장애인 시위에 이제 힘을 보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그 나온 한 분의 말씀은 이렇게 갈등으로 비화하는 게 안타깝고 연대하려고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학내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만 봐도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이준석 대표 등의 발언에 분노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전장현이 이렇게 시청역에서 시위를 2호선이 일부 지연되자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항의를 했다. 변현준 씨는 근데 이제 이 항의를 한 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항의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생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만큼 장애인 인권 문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러니까 이날 다시 출근길 투쟁을 하면서 막 다시 불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 중에서 연대 시위를 나온 대학생들의 목소리를만 전을 이제 따서 전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은 날 있었던 이제 상황의 전개예요. 이거는 보면은 전장현 지하철 시위 세계 3호선 출근길 운행 1시간 넘게 멈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이 이제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 거죠. 오전 7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에 참여했고 이날부터 시위를 제기했다. 박경선 대표는 이러이러해서 했다.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열차 안을 한 바퀴 순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어떻게 했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한 스티커 열차 바닥에 붙였고 등등이 이제 있었다. 그들의 시위로 인해서 3호선은 얼마 되고 하행선은 얼마 되고 지하철에서 그래서 내리기도 했다. 이제 그 불편한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삭발 시위를 벌인 뒤에 할 예정이다. 이제 이거는 진짜 그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은 현장에 그러니까 같은 지하철역은 아니더라도 두 기자는 같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쪽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애매한 건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하철 3호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봤더니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한 22일 오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역에서는 늘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 거고 여기 4호선 1호선인데 굳이 3호선 지하철 시위에 이 사진을 붙일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사를 보든 아마 시민 기자로서 또는 글을 쓰시든 이렇게 혹시나 이 상황과 연관은 돼 있지만 혹시 오해를 사거나 관련이 없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매의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같이 벌어진 일이었지만 정말 다른 세계를 쓴 거죠. 하나는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는 불편한 시민들의 목소리.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쪽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상황을 볼 때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는 편이실까요? 시위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불편하는 시민 불편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하고 좀 내가 불편은 그래도 좀 참겠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니 어느 쪽이실까요? 딱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막상 그런 시위하는 거에 존중을 하지만 내가 닥치면 근데 막 진짜 불편을 불편해. 당하면 네. 그렇게 안 될 거. 여유가 꾹 참을 거는 꾹 참고는 화가 나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연루시켜 버림으로써 원래는 내가 장애인이 아니면 이동권과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다 연루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확 불붙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장애인 시위는 아마 그분들 자체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관심 가지지 않는다.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관심 못 느낀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떠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사가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궁금한 것들이 이제 이 박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2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것들이 있는 거죠. 궁금한 거죠. 이준석 되게 말 잘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토론을 앞두고 왜 토론을 하려고 하냐 말빨이 딸리지 않는가 당신이 그리고 그 사람은 워낙 토론의 고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지하철 출근길 투쟁 통해서 혐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았는지 토론하면 이길 것 같은지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 기자로서 활동을 하셔서 인터뷰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2번째 인터뷰를 가져온 건데요. 혹시 이 박경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 굉장히 이 시위를 처음에 시위가 지하철 서울역 1호선에서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출근길 투쟁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식의 시위를 이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스포츠맨이고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병대도 갔었고 그러다가 그 행글라이딩 대회에 갔다가 사고로 추락사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애인을 앓게 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좌절해서 집에서 5년간 집 밖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는 여행을 하려고 집 밖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노들 야학이라고 하는 장애인 야학에 참여하시면서 거기 교사하시고 교장 선생님 하시고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 관심과 인권의 운동에 이제 그러니까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를 이끌면서 이제 하시는 분인 거죠.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나면 가장 묻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격한 운동을 이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투쟁을 하는가? 저는 이게 2가지가 좀 되게 궁금한 점인 것 같거든요. 이분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그럼 언제부터 장애를 입게 되었대? 왜 저렇게 이 문제가 중요하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물음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근데 이런 방식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질문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 인터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